자, 오늘은 주택 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이 용적률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줘서 혜택을 주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자는 제외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사업 주체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계법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다음의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3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일 때, 또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일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승인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받은 사업 주체는 이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이 정도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제공하는 대가로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60%를 적용했으면은 나머지 40%는 일반 분양용 공급분의 용적률을 높게 적용해가지고 그 사업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제공하는 그 반대급부로 정상적인 임대 공급분의 용적률을 높게 적용해서, 그러니까 세대를 더 증가해서 건설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업 주체도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든 혹은 지방자치단체든 이 공공주체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또 확장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서로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이런 제도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을 하면은 이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돼요. 이때에 이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그 지자체가 우선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별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임대료나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설정해서 주거 복지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고요. 이때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선정 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은 그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좀 저렴하게 이렇게 이 시도지사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그렇게 공급을 하고요. 그 부속 토지도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용적률을 상향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좀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란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그 대상 행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이 법, 즉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것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러한 양도 양수 알선 목적으로 광고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여기에는 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 그러나 상속, 저당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취지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 이 권리를 부당하게 사고 팔며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그러한 행위죠. 임의로 권리를 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속은 제외된다는 거고요. 저당도 담보 목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권리를 이전해 주거나 거래를 성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투기성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교란 금지 대상 행위에 해당되는 증서나 지위 이런 게 무엇이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이거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입주 무처리, 교란 금지하는 게 입주 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사채, 이 토지 상환채권이나 도시개발채권 아니에요.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옆에 정리해놨는데요.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상속이나 저당은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후에 나오는 전매행위 금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지만 이거는 상속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저당은 또 제외된다. 그래서 이런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질서를 교란하게 되면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를 위반을 하면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한 자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이런 자들은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그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거를 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주체는 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해버린 경우 그 퇴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 주체에게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즉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에서 안 되고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 표를 보시자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입주 가능일이죠. 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 금지 기간은 뭐냐면은 이 사업 주체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날 이후에 60일 이후까지. 그러니까 요것이 저당권 설정 금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가로 안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저당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좀 앞당겨서 이때부터 저당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 주택조합
입주조합이 진행하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좀 위험성이 있고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패 확률도 또 그만큼 높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때부터 저당권이나 부동산 입차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 주체가 어떤 뭐 부당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좀 더 앞당겨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나 부동산 입찰권 등을 설정 못하도록 하는 거는 입주자가 동의하면은 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입주자가 동의 안 했는데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 도시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결국은 이 경우도 입주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입주자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대할 일은 없었던 거죠. 또는 사업 주체의 파산, 합병 등 사유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기 등기하느냐? 사업 주체의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다. 이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이 부기 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부기 등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부기 등기일 이후에 그렇게 부기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재무 상황 또는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 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신탁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는 그 주택 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개념과 전매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티귿자가 들어가죠. 토지거래허가,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후에 나오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는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 부동산 전체가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데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렇게 지정됐다 풀렸다 지정됐다 풀렸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대상 지역의 기준이 있겠죠. 이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떠냐?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에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자,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투기가 시작되는 거죠.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것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투기 과열지구 지정 직전 월에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주택 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이러니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투기가 성행하고 그래서 투기 성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자,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주택이 부족하고 앞으로 주택 수요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투기가 성행할 수 있기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의 수가 입주자 저축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입주자 저축으로 이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양주택의 수가 적으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겠고요. 그래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투기 과열지구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기 과열지구 한번 지정했다고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1년이 아니고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의 유지 여부를 계속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재검토 결과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기 과열지구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이 투기 과열지구가 또 있는과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정 대상은 말 그대로 이 높으면은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려고 조정을 하는 거고요. 너무 낮으면은 높이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는 무조건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억누르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분양 등의 과열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반대로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 두 지역 다 해당되는 거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취지고요. 이 지정 대상 보면은 역시 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은 좀 끌어내리고 위축 지역은 끌어올리고 하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자, 먼저 과열 지역을 보면은 어떤 지역을 과열 지역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업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한 지역. 자,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이게 과열된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의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정규 평균 이하인 지역.
이러니까 이제 주택이 많이 필요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열이 돼. 자,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 지역을 보면은 무엇을 위축 상태로 그렇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으로부터 수급해서 6개월간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인 지역. 이거 뭐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1%면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연속 주택 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정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집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위축된 거죠.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이미 집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수의 집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대상 지역에 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떤 것을 과열 지역이라고 말하느냐, 또 어떤 것을 위축 지역이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먼저 외우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과열 지역은 앞으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위축 지역은 이제 앞으로 위축이 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만 정리해보면, 과열되는 지역으로서는 3개월간 1.3배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33이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5대1, 국민주택은 10대1, 주택 청약 경쟁률이 이렇죠. 2개월 5대1, 10대1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30% 이상 증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돼. 이런 것을 과열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위축 지역은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인 지역으로서 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그 다음에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그리고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초과했어요. 전국 평균을 초과. 이런 지역이 이제 위축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 조정 지역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에 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서는 상속과 저당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전매 행위에 있어서는 상속만 할 수 있고 저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여기 나왔죠? 188페이지에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서는 상속 저당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매 행위 금지에 있어서는 상속만 가능하고 저당은 안 돼요.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저당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되고 그리고 전매 행위 금지는 안 되는지 설명하자면 이래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있어서 저당은 이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설정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저당만으로는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직접적인 전매나 알선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매 행위에 있어서는 저당을 통한 권리 이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당 잡혔다가 그거 못 갚으면은 그 저당물을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권리 이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도 전매 행위와 유사하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 먼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나왔죠? 그리고 전매 행위 금지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상속은 다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저당은 먼저 나온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됐고 전매행위 금지는 안 됐다. 이 순서를 암기하시고 상속 저당, 그리고 상속은 다 되고 저당은 처음 나온 것만, 공급질서 교란행위만 됐다. 이렇게 이미지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 기존 주택은 전매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투기 과열지구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그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기존 주택은 이런 전매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 또한 정해져요. 5년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 행위 기간은 해당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전매 행위를 제한을 위반했다. 그런 때는 이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매 제한에도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런 특례 조항 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게 있느냐?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때 시 또는 군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제외돼요.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죠.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 혹은 주택의 일부,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특례에 적용돼서 전매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매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임대주택에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를 한다고 그랬죠. 이 전매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중에 주택법의 맨 끝에 나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이게 숫자가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기는 힘듭니다. 참고로 투기 과열지구는 아까 전매행위 제한은 이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는 10년까지는 안 가고 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에는 1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이 공공택지 외에는 수도권 1년, 나머지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이 부기등기 제도도 아까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법 초반에 나왔던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쪽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주택을 다 지어놓고 사용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주택을 리모델링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고요. 그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모델링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건물 옆으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내부를 재구조화해서 면적을 더 확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건물을 더 올려가지고 이 연면적을 늘리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상부에다가 층수를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층을 증축 형태로 추가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안전진단 같은 거 그런 기준이 더 엄격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증축형보다 인허가 절차 그리고 주민 동의 요건 같은 것들이 더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데 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한 결과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이런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시도지사 찾아가고 대도시장 찾아가는 게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이라고 그러면은 그 해당 구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가 받을 때도 원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관리 주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전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가해주는 그 허가 기준, 그 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리모델링 주체가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서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주택법 초반에 나왔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과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허가 동의 요건, 이것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서 숫자가 달라져서 헷갈립니다. 자, 먼저 전에 나왔던 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 인가 받을 때 그 주민으로부터 동의 비율이 어떤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실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민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실제로 행할 때 허가 동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일 때는 전체 3분의 2, 각동은 과반수, 이 동만 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그런 수치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이 수치가 각각 75%, 50%, 75%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3분의 1을 75%와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3분의 1을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66.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6.7%와 75%는 다르죠. 얘기인즉 약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할 때는 66.7%만 동의를 받아도 되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그 동의를 받을 때는 75%까지 받아라. 이 과반수는 뭐 50%와 같은 숫자고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좀 더 요건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시공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법의 맨 마지막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것을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 및 부속 건물 그리고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체 기간은 40년으로 해요.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길게는 8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부터 임대를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는 따로 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큰 비용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고요.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임대료를 선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토지 임대료는 이런 식으로 위에와 같은 형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주택법에 대해서 다 마치도록 하고요. 기출문제는 한번 스스로 이 해당되는 부분은 같이 별도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